캄보디아 영토가 전부 불바다됐습니다. 단 9일 만에 한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 기반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바위 요새, 중국이 지원한 최신 무기, 세계가 두려워하던 방공 시스템까지 모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국이 사용한 한국산 비밀무기 총출동에 캄보디아는 붕괴됐고 중국과의 신뢰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동남아 전체의 무기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 전쟁의 속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전쟁을 단순한 국경 분쟁으로 알고 계시죠. 영토 다툼이려니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려니 생각하시죠. 2008년에도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총을 쐈고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며칠 싸우다가 국제사회가 중재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본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범죄와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거대한 지하 경제가 있습니다. 통신 사기, 일명 스캠 조직이에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이런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캄보디아 통신 사기 수익은 연간 1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27%에 해당해요. 국가 경제의 4분의 1 이상이 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범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었어요. 특히 태국과의 국경 근처에 카지노와 스캠 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포이펫이에요. 양국을 잇는 최대 규모의 교역, 운송, 물류 거점인데 동시에 카지노와 스캠 단지가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국경이냐고요? 도망치기 쉬우니까요. 한쪽 나라 경찰이 들이닥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국경만 넘으면 추적이 어려워지거든요. 캄보디아 경찰이 와도 태국으로 도망치고 태국 경찰이 와도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도피처였죠. 태국은 관광 국가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약 10%가 관광산업에서 나와요. 방콕, 푸켓, 치앙마이, 파타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코로나 이후에 관광산업이 회복되면서 태국 경제도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박하고 싶은 태국인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국경만 넘으면 카지노가 있으니까요. 자본이 빠져나갔어요. 태국 돈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인들이 스캠 조직에 납치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수법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고수익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서 데려갑니다. 태국에서 월급 얼마 받아? 여기 오면 3배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순진한 청년들이 넘어갔습니다.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겨요. 그리고 지하 건물에 갇힙니다. 창문도 없고 출입구에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어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사기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실적이 안 나오면 엄청 맞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히면 더 심하게 맞습니다. 전기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만인, 중국인, 인도인, 심지어 미국인까지.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시민이 동남아시아에서 납치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이 뉴스가 국제적으로 퍼지면서 태국 관광산업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태국 가면 납치당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공포 이야기가 퍼졌고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태국 경제의 핵심인 관광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적 위기였어요. 태국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대적인 스캠 조직 검거 작전을 벌여서 큰 성과를 낸 게 자극이 됐어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까지 들어가서 자국민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한국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국제공조로 범죄 조직 수뇌부를 잡는 데도 성공했어요. 태국 정부도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끌려가고 우리 관광객이 납치당하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다. 2025년 7월 국경에서 첫 번째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전에도 있던 일이에요. 2008년에도 2011년에도 총성이 오갔으니까요. 그때는 며칠 싸우다가 협상하고 끝났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재하고 유엔이 나서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했어요. 350 고지에 요새를 짓기 시작했고 중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 격화됐어요. 12월 18일 태국 공군은 포이펫을 공습했습니다. 포이펫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죠? 카지노와 스캠 단지가 밀집된 곳이에요. 태국군은 이곳에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사기 집단 소탕을 목적으로요. 범죄 조직의 거점을 불바다로 만든 거예요. 카지노 건물들이 불타고 스캠 센터들이 파괴됐습니다. 태국군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점령지 확보와 범죄 소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한 거죠. 그리고 12월 19일 밤 태국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오측 다리 폭격이요. 이 다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오측 다리는 68번 국도에 있는 다리입니다. 오다르민 체이주 총칼지구에 위치해 있어요. 캄보디아군의 탄약, 무기, 군사장비가 이 다리를 통해 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참 전문가인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어요. 이 다리를 끊으면 캄보디아 최전선 부대는 보급을 받을 수 없어요. 탄약도 식량도 의약품 그리고 증원군도 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립되는 겁니다. 아무리 용감한 병사도 총알 없이는 싸울 수 없거든요. 태국 왕립군은 이날 캄보디아 군대와 장비가 전선 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라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차량 같은 중장비가 다리를 건너고 있었던 거죠. 태국은 이 움직임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10시 58분 F-16 전투기가 출격했어요. 목표는 62km 떨어진 오측 다리. 그리고 폭탄 두 발이 투하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고정밀 무기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무기인지 확인했습니다. 한국산 KG집이었어요. 62km 거리에서 다리를 정확히 맞춘 그 폭탄 말이에요. 다리는 파괴됐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 말리 소체아타 중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어요. 12월 19일 오후 10시 58분 태국군이 F-16 다목적 전투기를 출격시켜 오측 다리에 폭탄 두 발을 투하해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태국의 추가 발언이었어요. 캄보디아 민간인들은 도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리가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라 군사 차량만 통과 못하게 정밀하게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정밀도는 아무 무기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라크에서 비슷한 작전을 해봤지만 이 정도로 깔끔하게 하긴 어려웠어요. 태국 당국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번 공격으로 수린주 파엄 동락 지구의 프라사트카오이와 350 고지 등 분쟁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캄보디아가 5개월간 공들여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보급로가 끊기면서 이 요새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튼튼한 요새도 탄약이 없으면 싸울 수 없거든요. 캄보디아는 왜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고 그토록 자신만만했을까요? 캄보디아가 이 전쟁에서 보여준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350 고지 요새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해발 350m의 언덕이에요. 그냥 평범한 언덕이 아닙니다.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를 장악하면 주변 지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적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건 군사학의 기본 중 기본이에요.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이곳에 5개월 동안 엄청난 공사를 벌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위성 사진을 시간순으로 분석해봤어요. 매달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참호만 팠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중장비가 동원됐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오갔습니다. 350 고지의 지형은 흙이 아니라 단단한 암석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암석 절단기를 동원해서 이 바위를 3m 이상 깊이로 파고 들어갔어요. 3m면 성인 남성 키의 거의 2배입니다.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깊이예요. 그 안에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까지 했어요. 저는 병참 전문가지만 요새 구조도 어느 정도 압니다. 이 벙커는 일반적인 항공 폭격으로는 파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500파운드급 폭탄이 직격해도 내부는 안전할 수 있어요. 자연 암석이 완충제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인공 구조물이 더 씌워져 있으니까요. 이중방어입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직접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도 있었어요. 태국 공군이 폭격을 해도 그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모습도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F-16이 폭탄 떨어뜨리는데 한 발에 수백만 원이래. 마음대로 쏟아부어봐. 여기 있으면 완전 안전해. 오래 버티면 너희가 먼저 지쳐. 완벽한 도발이었어요. 태국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가 도입한 군사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1,700만 달러 규모예요. 다연장 로켓 PLH-3, 자주포 SH-1, 방공 레이더 시스템까지 전부 중국제였습니다. 무기만 판 게 아니에요. 중국은 캄보디아군의 교육까지 시켰어요. 매년 용과 앙코르라는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용은 중국을 상징하고 앙코르는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거죠. 캄보디아 장교들을 중국 군사학교에서 교육받게 했고 중국군 교관이 직접 캄보디아에 와서 무기 운용법과 전술을 가르쳤어요. 시아누크빌 인근에는 림 해군기지라는 곳이 있는데 중국 자금으로 대규모 현대화 공사가 진행됐어요. 항공모함급 함정도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기지가 중국 해군의 동남아시아 거점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2025년 12월 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 군용 수송기가 캄보디아에 착륙했습니다. 수송기에는 다연장 로켓용 포탄과 자주포 탄약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어요. 수십 톤 규모였습니다. 중국이 직접 물자를 공수해준 거예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중국의 지원, 막강한 화력. 그들은 생각했겠죠. 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 우리 뒤에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 있다. 중국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요새가 아무리 튼튼해도 보급이 끊기면 소용없다는 걸요. 저는 30년간 병참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예요. 독일 제6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최정예 부대였어요. 20만 명이 넘는 병력에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포위해서 보급선을 끊자 무너졌어요. 탄약이 떨어지고 식량이 바닥나고 영하 30도 추위에 동상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히틀러는 항공 보급으로 버티라고 했지만 소련 공군이 수송기를 격추해서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결국 33만 독일군 중 9만 명이 항복했습니다. 나머지는 죽거나 실종됐어요. 태평양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군이 점령한 섬들을 미군이 하나씩 탈환하는 과정에서 미군은 모든 섬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섬만 점령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립시켰어요. 보급선을 끄는 거죠. 고립된 일본군은 싸우지 않아도 무너졌습니다. 굶어 죽거나 항복했어요. 캄보디아는 이 기본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350 고지 요새만 믿었어요. 중국 무기만 믿었어요. 하지만 보급선 방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측 다리 같은 핵심 보급로를 어떻게 지킬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태국 공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미국산 무기의 사거리를 생각해보세요. 제이담이 28km, 매버릭이 28km.
이 정도 사거리로는 62km 떨어진 우측 다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태국 전투기가 다리를 폭격하려면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럼 캄보디아 방공망에 걸립니다. 캄보디아는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태국이 우리 후방을 칠 방법이 없다. 그들의 무기 사거리로는 못 닿는다. 우리 방공망이 막아줄 거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KGB의 사거리는 100km 이상입니다. 62km 떨어진 다리는 충분히 사정거리 아니에요.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네 영공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원형 공산 오차가 5m에서 13m. 다리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그것도 민간인 통행은 가능하게 하면서 군사 차량만 못 지나가게 할 정도로 정밀하게요. 캄보디아는 이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측 다리가 끊긴 12월 19일 밤 캄보디아 최전선 부대는 고립됐어요. 탄약 보급이 안 됐습니다. 식량도 의약품도 오지 않았어요. 증원군도 올 수 없었습니다. 350 고지의 난공불락 요새. 탄약 없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튼튼한 벙커에 숨어 있어도 쏠 총알이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더 보내주지도 않았고 외교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는 버림받았습니다. 믿었던 요새는 고립됐고 믿었던 중국은 침묵했어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보급선을 끄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태국 공군은 한국산 무기를 들고 캄보디아 영토 곳곳을 불바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선을 끄는 태국은 이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쟁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철칙을 배웠어요. 적의 보급선을 끊었으면 그 다음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적이 대안을 찾기 전에, 적이 재편성하기 전에 결정타를 날려야 합니다.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적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보급로가 끊기면 다른 길을 찾으려 할 거예요.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태국은 이 원칙을 정확히 따랐어요. 12월 9일부터 태국 공군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이었어요. 탐색전 같은 느낌이었죠. 캄보디아 방공망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는 거였어요. 정찰 드론을 띄우고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무력하다는 걸요. 왜 무력했을까요? 바로 사거리 때문입니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중국제 방공 시스템의 탐지거리는 약 40km,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는 30km 내외였어요. 이론적으로는 태국 전투기가 접근하면 요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펙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태국 전투기는 30km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00km 밖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갔습니다. 캄보디아 방공 시스템은 그냥 구경만 한 거죠. 레이더에 뭔가 잡히긴 했는데 그게 100km 밖이니까 대공 미사일이 닿지를 않아요.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산 KGB의 위력입니다. KGB의 사거리가 100km 이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 영공에서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폭탄이 알아서 해요. 100km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히 때립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완벽한 무기예요.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고 적 방공망에 걸릴 일이 없죠. 적 방공망에 걸릴 일이 없어요. 미사일 맞을 걱정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폭탄 투하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돼요. 반면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적이 어디서 공격하는지는 알지만 그 거리까지 닿을 무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서 팔이 3배로 긴 상대를 만난 것과 같았죠. 내 주먹은 절대 닿지 않는데 상대 주먹은 계속 날아와요. 맞기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어요. 12월 9일 첫 번째 대규모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타격했어요.
반테이민 체이주 프레아네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캄보디아군의 핵심 화력 자산이 있었어요.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대규모 탄약 저장소가 있고 중국이 제공한 무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국경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캄보디아 영공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전한 거리에서 KGB를 투하했습니다. 두 발의 폭탄이 동체에서 분리됐어요. 폭탄은 자유낙하하지 않고 분리되자마자 접이식 날개가 펼쳐졌어요.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시작한 거예요. GPS와 관성항법 장치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72km를 스스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종사는 이미 기체를 돌려서 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목표에 도달하는 건 그가 안전한 영공으로 돌아간 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캄보디아 프레아네트 지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두 발의 KGB는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72km를 날아가서 오차 몇 미터 이내로 목표물에 명중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반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폭발과 함께 그들의 무기고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중국이 공수해준 포탄과 로켓탄이 연쇄 폭발하면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2차 폭발, 3차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탄약이 터지는 소리가 수십 분간 계속됐다고 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경악했습니다. 72km 떨어진 곳이 폭격당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태국 전투기가 영공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가져왔다. 72km 밖에서 때린다는데 숨어도 소용없대. 이런 소문이 전선에 돌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월 18일 태국 공군은 포이펫을 공습했어요. 포이펫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죠? 카지노와 스캠 단지가 밀집된 곳이에요. 양국 최대 규모의 교역, 운송, 물류 거점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곳이었어요. 사기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나왔거든요. 태국군은 이곳에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융단 폭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대규모로 폭격한다는 뜻이에요. 포이펫의 카지노 단지, 스캠 센터, 그리고 군사시설까지 전부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사기 집단 소탕과 군사작전을 동시에 진행한 거예요. 태국군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점령지 확보. 포이펫을 장악해서 캄보디아와의 국경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12월 19일 밤 결정타가 날아갔습니다. 우측 다리 폭격이요. 앞서 말씀드렸죠? 밤 10시 58분 F-16 전투기가 62km 떨어진 우측 다리에 폭탄 두 발을 투하해서 파괴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핵심 보급로가 끊긴 거예요. 태국 왕립군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당시 캄보디아 군대와 장비가 전선 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증가한 것을 감지한 후 작전을 개시했다. 그라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차량과 같은 군사 이동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작전을 통제하려 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캄보디아군이 전선에 증원을 보내려는 순간 그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증원군은 다리를 건널 수 없게 됐고 전선의 병사들은 고립됐습니다. 탄약도 식량도 의약품도 오지 않아요. 병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건 교과서적인 작전이었어요. 적의 보급선을 파악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최소한의 무기로 최대의 효과를 낸 거죠. 폭탄 두 발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12월 19일, 20일, 21일. 매일같이 KGB가 캄보디아 영토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태국 공군은 쉬지 않았어요. 태국 네이션 온라인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적의 핵심 보급 거점이 파괴됐습니다. 총마 고개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태국군은 350 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도 타격했어요. 바위 틈에 숨어있는 벙커들, 위장막으로 가린 포병 진지들, 지하에 숨겨진 탄약고까지 전부 좌표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KGGB의 특수 기능이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350 고지의 지형을 설명드릴게요. 앞면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정면에서는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폭탄이 바위에 맞고 튕겨나가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하지만 KGGB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모드를 설정하면 폭탄이 스스로 우회해서 목표물 뒤쪽에서 진입해요. 산을 넘고 측면을 돌아 벙커 입구 방향에서 들이받는 거죠. 캄보디아 병사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바위 요새가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곳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영토 곳곳이 지금 불바다입니다. 탄약고가 폭발하고 진지가 파괴되고 보급로가 끊기고 9일 만에 캄보디아군은 전투력을 거의 상실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온 불벼락. KGGB요.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중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핵심 우방국이에요. 군사 장비의 90%가 중국산이고 1억 달러 넘는 군사 원조를 받았습니다. 매년 연합훈련도 했고 장교 교육도 받았어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공들여 지원한 나라 중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런 캄보디아가 무너지고 있는데 중국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국의 입장을 분석해봤습니다.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하면서 중국의 행동 패턴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첫째, 중국 무기의 평판 문제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사실이 뭔가요?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에 완패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보유한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100km 밖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중국이 수년간 공들여 지원한 군사력이 9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더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를 더 보내봤자 똑같이 파괴될 거예요. KGGB가 100km 밖에서 날아오는데 중국 무기로는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창피만 더 당하는 겁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평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기는 한 번 살 때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오가요. 그 정도 돈을 쓰는 나라들은 당연히 실전 성능을 따집니다. 이 무기 실전에서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만약 중국 무기는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한국 무기에 완패했다라는 평가가 퍼지면 중국 무기 수출의 치명타입니다. 중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요. 이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계산했을 거예요. 캄보디아를 돕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발을 뺀 겁니다. 둘째, 국제정치적 리스크입니다. 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미국과 정기적으로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을 하고 미군 기지도 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예요. 중국이 태국과 직접 충돌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중요하지만 미국과 정면 충돌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는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무역 분쟁까지 중국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양측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성명만 냈어요. 캄보디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태국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척한 거죠. 셋째, 캄보디아에 대한 실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1억 달러 넘는 군사 원조, 최신 무기 제공에 매년 연합훈련, 장교 교육, 해군 기지 현대화까지. 그런데 결과가 뭔가요? 9일 만에 영토가 불바다가 됐죠.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고작 9일 버텼다고? 물론 무기 성능 문제도 있지만 캄보디아군의 운용 능력 문제도 있거든요. 방공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 했을까요? 레이더 운용 요원들이 훈련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다연장 로켓은 왜 그렇게 쉽게 파괴됐을까요? 분산 배치를 안 하고 한 곳에 모아뒀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운용하는 쪽이 제대로 못 쓰면 소용없거든요. 물론 이건 변명이에요. 진짜 문제는 중국 무기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100km 사거리 앞에서는 어떤 운용 능력도 소용없어요. 닿지 않는 적을 어떻게 막겠어요? 어쨌든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캄보디아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중국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원해줬잖아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12월 중순 캄보디아는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탄약, 어쩌면 직접적인 군사 개입까지. 중국의 대답은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캄보디아 지휘부에서 감청된 통신 내용을 보면 장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중국은 왜 대답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팔아먹은 무기가 전부 터지고 있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중국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항복할 때까지요. 이 상황에서 제가 주목한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에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 그들도 무기 도입을 고민하는 나라들이에요. 중국 무기를 살까, 한국 무기를 살까, 미국 무기를 살까. 이번 전쟁이 그 고민에 답을 줬어요.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한국 무기에 완패했다. 그리고 중국은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을 버렸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어땠나요? KGB는 72km 거리에서 오차 몇 미터로 목표를 맞췄어요. 62km 떨어진 다리를 폭탄 2발로 파괴했습니다. FA-50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에요. 전투기, 유도폭탄, 통합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FA-50에 KGB를 장착하면 완결된 타격 체계가 돼요. 같은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호환성이 완벽하고요. 저는 이 전쟁이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확신해요. 12월 22일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충돌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회의장 밖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태국이 어떻게 이겼는지 봤어? 한국 무기가 저 정도였어?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중국의 침묵. 그것은 캄보디아를 버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무기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공군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F-22 랩터를 이겼다는 전설의 전투기. 골든이글이라 불리는 FA-50이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전장에 등장하면서 캄보디아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태국 공군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F-16과 그리펜만으로도 캄보디아를 압도하고 있었지만 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골든이글을. 태국어로는 인시통이라 부르는 FA-50이었어요. FA-50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전투기가 어떤 기체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FA-50은 한국이 개발한 경전투기입니다. 원래는 훈련기로 개발됐어요. 조종사들이 비행훈련을 받는데 쓰는 기체였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걸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했어요. 훈련기의 가벼움과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전투기의 화력과 센서를 장착한 겁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F-16의 절반도 안 되고 F-35 같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능은 가격 이상입니다. 제가 이 전투기에 주목하게 된 건 한 가지 전설적인 기록 때문이에요. 2023년 연합훈련에서 FA-52 F-22 랩터를 이겼습니다. F-22 랩터가 어떤 전투기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이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중 하나죠.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 초음속 순항 능력, 최첨단 센서와 무장. 미 공군이 하늘의 절대 지배자라고 부르는 기체입니다. 제가 30년간 군에서 복무하면서 이 전투기를 수없이 봤어요. 정말 무서운 기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경전투기가 그걸 이겼다고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F-22의 가격이 FA-50의 10배가 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체급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복서로 치면 헤비급 챔피언과 패더급 선수가 붙은 거예요. 하지만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핵심은 교전거리였어요. F-22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 기능입니다.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래서 F-22의 기본 전술은 이렇습니다. 적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도 전에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고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격추시킨다. 이 영역에서 F-22를 이길 전투기는 지구상에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근접전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서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싸우면 스텔스라는 장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서로를 보고 있으니까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데. 바로 이 근접전에서 FA-50이 F-22를 잡았습니다. FA-50은 기체가 가볍습니다. F-22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선회 반경이 작고 방향을 빨리 틀 수 있어요. 그만큼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몸집 큰 F-22가 크게 돌아서 방향을 바꿀 때 날렵한 FA-50은 이미 뒤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트럭과 민첩한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것과 비슷해요. 넓은 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유리하지만 좁은 골목에서는 오토바이가 이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14년 호주에서 열린 피치블랙 훈련에서는 더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치블랙은 호주가 주최하는 대규모 다국적 공군 훈련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 공군이 참가합니다.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등. 그야말로 진검승부의 장이죠. 이 훈련에서 필리핀 공군의 FA-50이 태국 공군의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로 승리했습니다. 그리펜이 어떤 전투기인지 아십니까? 스웨덴이 만든 최첨단 다목적 전투기예요. 유럽의 자랑이죠. 고기동성과 첨단 항전 장비를 두루 갖췄고 세계 여러 나라 공군이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도 FA-50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한국산 경전투기에 10대 7로 졌어요. 압도적인 스코어는 아니지만 분명한 승리였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들도 이 기록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 게 자기네 그리펜이었으니까요. 직접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훈련은 훈련이에요. 실전과는 다릅니다. 훈련에서는 규칙이 있고 안전장치가 있어요.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에서 무기가 오작동하면 조종사가 죽어요. 그래서 군 관계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FA-50에게는 실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7년 필리핀 남부 마라위시에서 벌어진 전투요. 마라위 전투는 필리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도시 전투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들은 도시 곳곳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에 숨어들었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습니다. 필리핀 정부군은 도시를 탈환해야 했지만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어요. 일반적인 융단 폭격은 불가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요. 건물 하나를 부수려다가 옆 건물의 민간인까지 죽일 수 있어요. 필리핀 공군은 막 도입한 FA-50을 투입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FA-50은 뛰어난 항전 장비를 바탕으로 적의 거점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어요. 민간인 건물 사이에 숨어있는 무장 세력 진지를 콕 찍어서 때렸습니다. 바로 옆 건물은 멀쩡한데 목표 건물만 정확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당시 필리핀 합참의장이었던 칼리토 갈베제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FA-50의 굉음은 곧 승리의 함성이었다. FA-50은 마라위 전투의 게임 체인저였다. 게임 체인저.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라는 뜻입니다. 필리핀 장군이 직접 한 말이에요. 태국이 보유한 FA-50은 필리핀 것보다 더 좋았어요. 초기형이 아니라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이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고요? 레이더가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됐어요.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적을 더 멀리서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무장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중급류 능력까지 갖췄고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도 장착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FA-50이 한국산 KGGB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와 유도폭탄이에요. 처음부터 함께 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 전투기에 한국 폭탄을 다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통합되죠. 소프트웨어 호환성, 무장 장착 방식, 조종사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게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2025년 12월 13일 새벽 태국 타클리 공군기지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건 F-16이 아니었어요. 더 작고 날렵한 기체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골든이글, 현지어로 인시통이라 부르는 FA-50이었죠. 인시통은 태국어로 황금빛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먹잇감을 낚아채러 날아올랐습니다. 이날의 임무는 특별했습니다. 350 고지 직접 타격. 그동안 캄보디아군이 그토록 자신하던 바위 요새를 무력화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밥 먹고 조롱하던 그 병사들,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라. FA-50 편대장은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20년 경력의 F-16 출신이었는데 FA-50으로 기종을 전환한 뒤 이 전투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F-16은 강력하지만 무겁습니다. 덩치 큰 사냥개 같아요. 반면 FA-50은 가볍고 민첩합니다. 손끝에서 반응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내 몸의 연장선 같습니다. 생각하면 바로 움직여요. 이 전투기는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춥니다. 편대는 사기로 구성됐습니다. 각 기체의 동체 아래에는 KGGB가 2발씩 장착되어 있었어요. 총 8발의 정밀 유도폭탄. 목표 좌표는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350 고지 후면에 캄보디아군 벙커 입구, 포병 진지, 그리고 지휘소. 황금빛 독수리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를 향해서요. 350 고지의 지형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앞면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바위벽이에요. 정면에서는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폭탄이 바위에 맞고 튕겨나가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할 뿐입니다. 캄보디아군은 바로 이 지형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면으로 돌아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만한 경사가 있고 거기에 벙커 입구가 있었죠. 캄보디아군은 이 구조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전투기가 정면에서 오면 절벽에 막히고 후면으로 돌아가려면 대공포 사거리에 들어와야 하니까요. 완벽한 방어 구조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KGGB는 그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웨이포인트 모드를 설정하면 폭탄이 스스로 우회해서 목표물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었거든요. 전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면 됩니다. 위험한 공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폭탄이 알아서 해요. 산을 넘고 측면을 돌아 벙커 입구 방향에서 들이받는 거죠. FA-50 편대가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역시 캄보디아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KGGB를 투하했습니다. 4대의 전투기에서 총 8발의 폭탄이 분리됐어요. 폭탄들은 접이식 날개를 펼치고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GPS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했어요. 고도, 속도, 바람의 영향까지 모두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서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라 방향을 틀었습니다. 350 고지 정면을 피해서 산을 넘어 측면을 돌아 후면으로 진입하는 궤적이었죠. 캄보디아군 레이더가 뭔가 접근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폭탄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고 금속 반사 면적이 적어요. 게다가 빨랐습니다. 대공포로 요격하기엔 각도도 시간도 부족했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날아오는 걸 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50 고지 후면의 포병 진지였어요. KGGB가 진입각 70도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포대를 직격했습니다. 자주포 한 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주변의 포탄들이 연쇄 폭발하면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 터졌어요. 벙커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바위와 콘크리트 파편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안에 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은 갇힌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탈출구가 사라진 거죠. 지휘소 건물이 불타올랐습니다.
통신 장비가 파괴되면서 350 고지의 캄보디아군은 상부와 연락이 끊겼어요. 고립된 겁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밥 먹고 조롱하던 그 캄보디아 병사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바위 요새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숨을 곳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 방송 아마린 TV에서는 이날의 작전을 긴급 속보로 전했어요. 군사 전문 기자 와사나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군의 FA-50이 실전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에서 첫 번째 전투 출격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확도가 완벽했습니다. 목표물을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베테랑 조종사들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어요. 이 전투기는 한국산입니다. 한국의 DNA를 가진 기체예요. 우리는 이 전투기를 인시통, 황금빛 독수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어요. 실전 검증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 FA-50 대박이다. 골든이글 최고, 한국 무기가 드디어 진가를 보여줬다. 인시통 만세 같은 댓글이 쏟아졌어요. 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수직 상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350 고지의 캄보디아군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바위 벙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죠. 태국 F-16이 아무리 폭격해도 끄떡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F-16이 폭탄을 떨어뜨려도 벙커 안에서는 별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롱 영상까지 올린 거예요. 하지만 FA-50과 KGGB의 조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벙커 입구가 막히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갇히는 거예요. 산소도 문제가 되고 탈출도 못해요.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가져왔대. 뒤에서 날아오는 폭탄이래. 산 뒤로 돌아서 온다는데? 숨어도 소용없대. 어디 숨든 찾아서 때린대. 한국산이라는데 무섭다더라. 공포가 전선에 스며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12월 14일, 15일, 16일. FA-50의 출격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목표물이 파괴됐어요. 350 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가 하나씩 불타올랐습니다. 보급로가 끊겼고 증원군이 도착하지 못했어요.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 심리전 효과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FA-50의 별명이 뭐였죠? 골든이글. 황금빛 독수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는 이미지. 캄보디아 병사들은 하늘만 쳐다봐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질렸어요.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F-16과 FA-50의 역할 분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F-16이 공중 장악과 대규모 억제를 맡는다면 FA-50은 정밀 타격과 현장 지원을 맡습니다. F-16이 큰 칼이라면 FA-50은 날카로운 메스예요. 큰 칼로 적의 기세를 꺾고 메스로 급소를 도려내는 겁니다.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두 무기 체계가 모두 한국산 무기와 찰떡궁합이었다는 겁니다. F-16에도 KGGB를 장착했고 FA-50에도 KGGB를 장착했어요. 한국의 유도폭탄이 태국 공군의 핵심 화력이 된 거죠. 같은 폭탄을 쓰니까 보급도 간편하고 조종사 훈련도 효율적이에요. 제가 이 시점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무기 하나를 수출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전투기, 유도폭탄,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는 시스템까지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한 겁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까지 같이 파는 것처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12월 17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국 공군 F-16이 캄보디아 영토 가장 깊숙한 곳까지 폭격을 감행한 거예요. 국경에서 다시 72km 지점. 캄보디아군의 마지막 대규모 탄약고였습니다. 이게 파괴되면 캄보디아군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날 저녁 태국 네이션 온라인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적의 핵심 보급 거점이 파괴됐습니다. 총마 고개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핵심 보급 거점이 무너진 겁니다. 350 고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됐어요. 캄보디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고립됐고 보급은 끊겼으며 중국은 침묵했어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통신 감청 기록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군 내부의 통신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12월 17일 밤 350 고지의 한 캄보디아 장교가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감청됐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부상자를 후송할 수도 없습니다. 의무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도 없고 붕대도 없습니다. 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부의 대답은 기록에 없었어요. 아마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캄보디아 영토 곳곳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바다 한가운데서 캄보디아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요. 태국 공군의 폭격이 더욱 거세졌어요. 하루에 수십 회 출격이 이어졌습니다. F-16, 그리펜, FA-52 번갈아가며 캄보디아 영토를 타격했죠.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낮에도 밤에도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해가 뜨면 F-16이 날아오고 해가 지면 FA-52 야간 작전을 수행했어요. 24시간 내내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폭격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산 KGB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주재정보원으로부터 당시 작전 상황을 상세히 전달받았어요. 그가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대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걸프전을 분석할 때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1991년 이라크군이 미군의 정밀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후방이 먼저 붕괴되고 보급이 끊기고 전선의 병사들이 고립되고 결국 저항 의지가 꺾이는 그 패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병참을 연구하면서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보급이 끊긴 군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처음에는 버팁니다. 비축해둔 물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탄약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아껴 쓰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식량이 바닥나요. 배고픈 병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엔 의약품이 떨어져요. 부상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갑니다. 동료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결국 저항 의지가 완전히 꺾입니다. 캄보디아군도 정확히 이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중국이 공수해준 탄약도 바닥났고요. 350 고지의 병사들은 고립된 채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거든요. 우측 다리가 파괴되면서 68번 국도를 통한 보급이 불가능해졌어요. 먹을 것도 쏠 총알도 치료할 의약품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신음했습니다. 항생제가 없어서 감염이 퍼졌고 붕대가 없어서 피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철저하게 캄보디아의 병참선을 노렸어요. 군사학에서는 이걸 종심 타격이라고 합니다. 전선이 아니라 후방을 치는 거죠. 적의 보급로, 탄약고, 연료 저장소, 지휘 통신 시설을 파괴해서 전선의 병사들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총알 없이는 싸울 수 없거든요. 밥을 먹지 못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의약품이 없으면 부상자가 죽어나가요. KGB의 100km 사거리가 이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자국 영공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투하하면서도 캄보디아 후방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적이 어디서 공격하는지는 알지만 그 거리까지 닿을 무기가 없었어요. 마치 권투 경기에서 팔이 3배로 긴 상대를 만난 것과 같았죠. 내 주먹은 절대 닿지 않는데 상대 주먹은 계속 날아와요. 맞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어요. 반격하고 싶어도 반격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8일
태국 공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F-16 편대가 먼저 나가서 캄보디아 방공망을 압박했어요. 사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 방공망은 이미 거의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레이더 기지 몇 곳이 앞선 폭격으로 파괴됐거든요. 하지만 태국 공군은 신중했어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위협을 견제한 거죠. 조종사 한 명이라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이고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 뒤를 FA-50 편대가 따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350 고지 주변의 마지막 남은 캄보디아군 진지였어요. 바위 틈에 숨어있는 벙커들, 위장막으로 가린 포병 진지들, 그리고 지하에 숨겨진 탄약고까지. 정찰 위성과 드론이 포착한 모든 좌표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작전에 참가한 태국 조종사 한 명이 나중에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어요. 그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목표 지역에 접근했을 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폭격을 받은 흔적이었죠. 검게 그을린 땅, 부서진 차량 잔해, 불타버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진지가 있었습니다. 정찰팀이 새로 포착한 좌표였어요. KGB를 투하하고 선회했는데 몇 분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탄약고였던 것 같아요.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았어요. 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350 고지 일대는 말 그대로 불바다였습니다. 태국 정찰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는 여러 곳에서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이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요새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3m 깊이로 판 바위 벙커도 콘크리트로 보강한 지휘소도 전부 연기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위 벙커에 숨어도 소용없었어요. KGB가 우회해서 나라와 입구를 틀어막았거든요. 하늘에서는 골든이글이 맴돌고 땅에서는 탈출구가 막히고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싸우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런데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보급로가 끊겼으니까요. 사방이 막힌 거예요. 제가 입수한 통신 감청 기록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군 내부의 통신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12월 18일 밤 350 고지의 한 캄보디아 장교가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감청됐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부상자를 후송할 수도 없습니다. 의무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도 없고 붕대도 없습니다. 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증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보급도 끊겼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입니다. 일부는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부의 대답은 기록에 없었어요. 아마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버텨라. 어떻게요? 총알도 없이? 밥도 없이?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12월 19일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속보를 전했어요. FA-50이 캄보디아 국경에서 처음으로 실전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태국 공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폭탄을 정확히 투하했고 F-16 그리펜과 원활히 협력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전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국 공군이 공식적으로 FA-50의 실전 성공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산 경전투기가 동남아시아 전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훈련에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해요.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FA-50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산 신무기가 전장에 합류했다. 캄보디아를 향해 폭탄을 대접할 준비를 마쳤다. DNA는 걱정할 필요 없다. F-16과 동급이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치솟았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측은 침묵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없었어요. 군 대변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자국 군대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믿었던 중국 무기가 다 소용없었다고. 5개월 동안 지은 요새가 9일 만에 무너졌다고.
중국도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중국은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네 무기가 실전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세계가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개입하면 더 창피해질 게 뻔하고 안 하면 동맹을 벌이는 꼴이고 결국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12월 19일 저녁 태국 타이란 뉴스는 전황을 총정리하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9일간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을 다수 파괴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가 무력화됐습니다. 현재 태국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총마 고개와 500고지, 677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까지 폭격이 이뤄졌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9일 만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한 캄보디아의 요새가 무너졌고 중국이 지원한 무기들이 잿더미가 됐어요.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BM-21, 자주포, 방공 시스템 전부 파괴되거나 무력화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KGGB와 FA-50 이 두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어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인가. 350 고지에는 아직 병사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탄약도 없고 식량도 없고 의약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만 늘어날 게 뻔했어요. 더 버티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중국이 갑자기 달려올 것도 아니고요. 중국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캄보디아는 혼자였어요. 12월 20일 새벽 외교 채널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9일간의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새벽 4시경 저는 워싱턴 자택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콕의 정보원이었어요. 그가 보내온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요청했다. 사실상 항복이다. 밤새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9일간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제3국을 통해 태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복이나 다름없었어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협상을 요청한 거예요. 그건 패배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어요. 고작 9일 만에 한 나라의 군대가 무너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는 뭘 믿고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350 고지의 난공불락 요새. 바위를 3m나 파서 만든 벙커. 콘크리트로 보강한 지휘소. 5개월간의 철저한 준비. 중국의 지원.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 BM-21 다연장 로켓, 자주포, 방공 시스템. 전쟁 직전에 공수된 대량의 탄약. 그들은 자신했어요. 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 우리 뒤에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 있다. 그런데 9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어요. 남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처음부터 무력했어요. 100km밖에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보급로는 끊겼고 350 고지는 고립됐습니다. 중국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무기를 더 보내주지도 않았고 외교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어요. 캄보디아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건 백기를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태국 공군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일간의 작전으로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 다수가 파괴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 분석으로는 절반 이상이 무력화됐을 겁니다.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군 사상자가 5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지상전에서만요. 공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집계조차 안 됐어요. 아마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진지, 탄약고 폭발에 휘말린 병사들, 보급 끊긴 상태에서 죽어간 부상자들까지 합치면요. 반면 태국 측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투기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종사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KGGB의 100km 사거리 덕분에 조종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거든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왔어요. 적 영공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이에요.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고 10년 이상 걸립니다. 태국은 그 귀중한 자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병참 전문가로서 저는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보급선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죠. 전쟁은 총과 폭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밥과 총알로 하는 거라고요. 캄보디아는 이 기본을 잊었어요. 350 고지 요새에만 집중하고 보급선 방어는 소홀히 했습니다. 우측 다리 하나 끊겼을 뿐인데 전체 전선이 무너졌어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이 실수를 했습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보급선이 늘어나면서 패배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보급선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반드시 진다는 걸 캄보디아도 배웠을 거예요. 둘째, 사거리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KGGB의 100km 사거리 앞에서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적이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면서도 반격할 수 없는 절망감.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압도한 것도 같은 원리였어요. 우리 무기가 더 멀리 닿으니까 적은 반격도 못하고 당하기만 한 거죠. 한국이 이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셋째, 중국 무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는 군사 장비의 90%를 중국에서 도입했어요. 중국은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를 했고 매년 연합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장교들은 중국에서 교육받았고 중국군 교관이 직접 무기 운용법을 가르쳤어요. 완벽한 지원 체계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무력했습니다. BM-21은 정확도가 떨어져서 목표물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방공 시스템은 100km밖에 위협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카탈로그 성능과 실전 성능이 다르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중국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두 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한테 어떻게 됐는지. 넷째, 한국 무기의 위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KGGB와 FA-50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62km 떨어진 다리를 폭탄 2발로 파괴했습니다. 72km 거리에서 오차 몇 미터로 목표를 맞췄어요. 바위 뒤에 숨은 목표물도 우회해서 타격했고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성능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피로 검증된 숫자예요. 무기 시장에서 실전 검증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습니다. 우리 무기는 태국이 캄보디아 칠 때 썼어요. 9일 만에 상대를 무너뜨렸어요. 다리 하나 끊는데 폭탄 2발밖에 안 썼어요. 이보다 강력한 홍보가 어디 있겠어요? 다섯째,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판 게 아닙니다. 전투기와 유도폭탄,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는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어요. FA-50에 KGGB를 장착하면 하나의 완결된 타격 체계가 됩니다. 같은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호환성이 완벽해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훈련 체계도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까지 같이 파는 것처럼요. 생태계를 수출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이 앞으로 방산 수출의 표준이 될 겁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필리핀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FA-50을 운용하고 있었고 블록 20을 추가로 12대 주문한 상태였어요. 이번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산은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중국산은 이번에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고요. 러시아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무기 신뢰도도 바닥이에요. 속어법으로 봐도 한국이 남습니다. 12월 22일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충돌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공식 의제는 평화 중재였지만 회의장 밖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태국이 어떻게 이겼는지 봤어? 한국 무기가 저 정도였어?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한 일본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전쟁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실전을 경험한 무기는 신뢰도가 높아지네요. 100km 밖에서 공격하면서도 오차가 불과 몇 미터라니 경이로운 수준이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꽤 강력하고 서비스도 충실한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아시아 굴지의 무기 수출 대국이 된 게 당연하다. 경쟁국인 일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30년간 미 육군에서 복무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분석했습니다. 걸프전도 봤고 이라크전도 봤고 아프가니스탄도 봤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나라의 방산 역량이 극명하게 증명된 사례는 처음이에요.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가 같은 전장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한쪽은 승리했고 한쪽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드라마와 케이팝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이에요. 이번 전쟁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워해요. 한국이? 내가 아는 한국이? 네, 그 한국이요. 삼성과 현대의 그 한국. 이제는 KGGB와 FA50의 한국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자원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이 KGGB를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을까요? FA50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수백 번의 시험 발사를 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이번 전쟁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62km를 날아가 다리를 정확히 끄는 그 폭탄 속에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 방산의 행보를 주시할 겁니다.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되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K2 전차도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간 미군에서 병참을 담당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주시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9일간의 전쟁, 다리 하나로 끊긴 보급선, 캄보디아 영토를 뒤덮은 불바다, 그리고 결국 항복.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한국의 무기가, 한국의 저력이 동남아시아의 전장에서 빛을 발했어요. 30년간 미군에서 복무했던 저로서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거예요. 이상, 태국과 캄보디아 9.1 전쟁의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기술 너무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을 더 알릴 수 있습니다.